그때 그는 우두또 부인과 함께 와서 식사를 하였다. 얼마나 기뻐하며 내가 그들을 맞이했을까는 짐작이 가시리라. 더구나 두 사람이 완전히 화해한 것을 보고 더욱 즐거웠다. 둘의 행복을 해치지 않게 되어서 잘 됐다고 생각하며 내 자신도 무척 행복했다. 그리고 열광적인 격정 속에서도 또 이 순간에도 서로 내가 생랑베르로부터 우두또 부인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해도 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며 그런 기분이 나지도 않았으리라는 것은 확언할 수 있다. 생랑베르를 사랑하고 있는 우두또 부인은 정말 사랑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결코 그 정도로는 보이지 않으리라고 상상했다. 나는 두 사람의 결합을 방해할 생각은 없이 단지 흥분한 가운데서 진심으로 바란 것은 내가 마음대로 그녀에게 사랑을 바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결국 내가 그녀에게 어떤 격렬한 정열을 불태운다 하더라도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대한 연애의 그 이야기 상대로 되는 것이 그녀의 연애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게는 즐겁게 생각되었다. 나는 잠시라도 그녀의 애인을 내 경쟁자로 본 적이 없었고 언제나 그를 내 친구로 보아왔다. 그것은 이미 연애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럴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 이상의 것이었다. 생랑베르로 말하면 그는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분별을 잃지 않았다. 내게만 죄가 있으니까 나만이 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 벌은 오히려 관대했다. 그의 태도는 엄숙하면서도 우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그로부터 그의 존경은 잃었지만 그의 우정은 조금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존경을 회복하는 것은 우정을 회복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무의식 중에 저지른 일시적인 실책을 성격의 부덕과 혼동할 정도로 상대가 몰지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자신을 위로했다. 내게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극히 사소한 것이었다. 내가 그의 애인을 쫓아다녔던가, 그녀를 내게로 보낸 것은 그가 아니었던가, 나를 찾아다닌 것도 그녀가 아니었던가, 내가 그녀를 맞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쪽 둘이 가해자이며 나는 오히려 피해자인 것이다. 내 처지였다면 그도 나와 같은 정도의 일을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심한 이 짓을 했을 것이다. 어쨌든 아무리 정숙하고 아무리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두또 부인은 역시 여자였다. 애인인 그는 부재 중인 때가 많고 유혹 또한 강하다. 그러므로 나보다 더 대담한 남자에게라도 걸렸다면 그토록 몸을 잘 지켜 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둘 사이의 한계를 정해놓고 결코 그것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에게나 내게 있어서 분명 장한 일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제법 떳떳한 변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갖가지가 나를 지배했다. 항상 나를 지배하고 있던 수치심 때문에 생랑베르 앞에서는 마치 죄인처럼 보였다. 그는 이런 약점을 잡아 이따금 나를 비굴하게 만들었다. 한 예를 들어 그러한 상호 간의 관계를 그려내보자. 점심 식사 후 나는 그에게 편지를 읽어 주었다. 그 편지는 그 전해에 내가 볼테르에게 써보냈던 것으로 쌍랑베르도 풍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다. 낭독하고 있는 동안 그는 잠들고 말았다. 전에는 그토록 자존심이 강했던 나도 그날은 몹시 패기가 없어 그가 계속 코를 골고 있는 동안에도 결코 읽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나의 권위의 상실이었고 그의 복수였다. 그러나 그의 관용은 그러한 분위기를 결코 우리들 셋 사이가 아니고는 풍기지 않았다. 그가 군대로 다시 출발해 버리자 우두또 부인의 내게 대한 태도가 아주 달라져 버린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그만큼 나는 의외의 충격을 받았다. 커다란 상처였다. 이 상처를 고쳐주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욱 깊이 내 가슴에 화살을 찔렀다. 마침내 그 화살은 뽑히지 않고 도리어 꺾어진 듯 했다. 나는 자신을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그 미친 정열을 순수하고 영속적인 우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기상천외의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면 우두또 부인의 협력이 필요했다.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나는 그녀가 흥미를 느끼지 않고 달갑잖아 하는 것을 보았다. 나와 상대하는 것이 싫어진 것이라고 느꼈다.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차렸으나 그녀는 내게 그것을 말하려 하지 않았고 나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러한 변화에 눈치는 챘으나 설명을 요구할 수는 없었으므로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편지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부탁해왔다. 결국 나는 부탁대로 정직하게 전부 돌려주었는데 한때는 이쪽의 정직을 의심하고 심한 말을 퍼부어왔다. 이 의심으로 나는 고민하게 되었다. 그녀는 내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러나 싶었다. 이윽고 그녀는 내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했으나 그것은 꽤 오랜 뒤였다. 내가 보낸 소포를 조사해보고 비로소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다소 안심했다. 자기 편지를 돌려받았으면 내 편지도 돌려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녀는 내 것은 태워버렸다. 고 내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그녀를 의심하게 되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지금도 의심하고 있다. 설마 그런 편지를 불에 넣을 수 있을까? 진리의 편지를 독자들은 불타는 듯 하다고 말했다. 아, 그렇다면 부인에게 준 편지를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 것인가?
아니, 아니다. 그만한 정열을 불어넣을 정도의 사람에게 결코 그 정열의 증거를 태워버릴 용기가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설마 그 편지를 악용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녀가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편지에는 악용할 수 없도록 예방책을 강구해 두었다. 세상의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염려 때문에 편지 첫머리부터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말투로 썼다. 한창 그녀에게 열중하고 있을 때라 나는 털어놓고 그대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것이 또 얼마나 허물없는 말투였던가. 그러므로 그대라고 부르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할 리가 없었다. 한데 그녀는 몇 번인가 지나치다고 불평을 했지만 말투는 바뀌지 않았다. 그녀의 불평은 도리어 내 의심을 더할 뿐이었다. 나도 이제 와서 새삼 물러날 생각은 없었다. 그 편지들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 언젠가 햇볕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사람들은 알게 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